TYM 2024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37.5% 감소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5회전입니다. 비송금 재고자산의 변동이 오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022년도를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년 대비 8.8% 매출액이 감소했고요. 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35.2% 크게 줄었습니다. 매출 원가가 5.5%로 낮게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21.5%가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55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67.1%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4%로 6.7%에서 4.3%가 하락했습니다. 2024년 매출 감소에 따라 재고를 크게 줄인 것은 원가 영업이익은 적어지지만 스루풋 영업이익은 증가한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TYM의 5년간의 매출 실적을 보면은 2020년에 한 매출액이 한 4천억대에서 2022년에 거의 8천억 가까이 올랐다가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6천억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24년 관점에서 본 2022년 분식회계가 했다고 언론에서 보고가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재고자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이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더해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80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39억 원, 거의 44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재고가 쭉 증가하고 있다가 2024년에 와서야 재고를 줄였습니다. 전체 재고는 316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의구심이 있는 2022년 없던 제공품이 발생했고 요거죠. 제공품이 쭉 없다가 제공품이 128억을 계상했다가 차기 년도부터 다시 없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공이 없는 제조업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반제품 계정이 있기 때문에 반제품 속에 넣은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 내용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 685억 원이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입액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전체 재고자산이요. 그래서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945억 원으로서 12%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341억 원으로서 11%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MC와 OE를 더한 게 매출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더한 금액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운영경비 2,341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000억 원을 뺀 1,341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20.9%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감소하고 그러는데 공장 가공비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가공 비율이 28%로 크게 뛰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72%로 8.3%가 하락했습니다. 총 제조 비용은 여기 나온 방식에 의해 가지고 Q는 스루풋 관점에서
본 총 제조 비용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비율을 계산해 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2024년도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하게 되고 2023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모순이 나옵니다. 스르프 손익계산서하고는. 따라서 저는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검증하는 것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의 첫 단계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과 그 다음에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비교했을 때 갭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 저기 요 2024년도는 WCI에서 그 재고자산 배부에서 마이너스면 여기서 플러스로 표현되는 것은 요것은 이제 맞는 방법인데 금액이 틀린 거죠. 그래서 245억 원이 차이가 나고요. 전년도도 계속 차이가 나는데 회사가 전체 재고자산이니까 저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WCI의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차이는 368억 원으로 증가됩니다. 2023년도는 285억 원이고요. 2022년도가 1264억 원으로 2022년도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도가 된 그 해가 되겠죠. 미스터리는 이 재고자산의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어떻게 산출되어 나오는 것인가입니다. 근본부터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2024년처럼 재고가 감소했을 때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플러스입니다. 건년도는 그 반대로 마이너스로 표현돼야 됩니다. 여기 2년도는 2024년 비성분 데이터로 하면은 매출원가를 증가시켜 매출 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도 역시 그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생산 재료비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게 되겠죠. 이 갭만큼 분식회계 규모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 2024년, 2023년 일치를 합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335억 원이 들어왔다면 재고가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316억 분이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18억 원이라는 게 어디서 돈이 더 들어왔는데 그것이 뭐냐?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23년도까지는 일치하는데 2022년도가 분식회계라고 확신하게 되는 경우는 현금식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현금이 307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그만큼만 증가해야 되는데 944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 갭이 636억 원인데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어가지고 그 금액까지 합치면은 669억 원, 그 66999, 요것이 이제 그 현금 흐름표로 거의 670억 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도 안 맞는다. 이런 것이 2022년도가 분식회계를 했지 않았느냐. 물론 지금까지 모든 것도 분식회계 의구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회계를 앞에 먼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루프 손익을 그 소개를 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3,824억 원, 15.3%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하고 갭이 마이너스 6.4%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되고 2023년도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수루픈율은 2024년에 4.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운영경비가 11% 증가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1.12로서
전년도 1.21보다 0.0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계속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슬픈 영업이익은 276억 원으로서 37.5%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21억 6,400만 원이 더 이익이 많이 난 숫자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21억 원이 어떻게 맞는 금액이냐, 이것도 검증이 가능합니다. 121억 6,4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95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1.4%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거꾸로 1029명으로 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2022년도에 최고 많이 고용했다가 한 100명 정도를 그 2023년도에 내보냈죠. 평균 임금은 9,280만 원으로 요것도 1.8% 감소했는데 아마 잔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금 줄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궁금해한 것은 2022년도에 6,400만 원 연봉이 어떻게 9,500만 원까지 3천만 원 정도가 연봉이 1년 만에 그렇게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임금 인상률이 인플레가 그만큼 심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뭐 이런 참고적으로 뭐 노무 쪽에서 얘기하는 노동 생산성에 의해 가지고 임금을 올려주라. 노동 생산성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노동 분배율 생산량에 비례해서 노동 생산성은 하죠. 그래서 생산 재료비로 이걸 인건비를 나눈 겁니다. 노동 분배율은 회사가 번 돈에서 인건비 비율이 얼마냐 이런 얘기인데 2022년도에 95.3%에서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돈이 345%나 됐는 영업이익보다 3배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외주 용역비가 또 70.3%로 크게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율은 3.8%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6.5회전으로 전년보다 45.8%가 증가했고 슬픈율은 4.51%가 증가했습니다. 생산성은 근데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 요 생산성까지 올라갔다고 그런다면은 좀 더 비교하기가 좋은데 매출 마진율은 좋았는데 음, 운영 경비 때문에 결국은 생산성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참고적으로 그 매출 채권 회전율이 그 3.9회전입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회전율은 9회전으로 대금 지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수금 속도 대비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2.32로 좋아졌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 대비 매출채권 수급률은 59.3%밖에 되질 않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재고 회전율만큼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동행해서 나간다면은 영업 활동이 아주 활발한 기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재고 회전 높아가지고 물건은 잘 나갔는데 수금이 늦다는 얘기죠. 59.3%뿐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수금 속도도 안 좋아졌죠. 전년도에는 74.3%까지 좋았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가 의심돼 보도가 나온 그 해는 그 재고 회전율 대비 매출채권 수급률이 63.3%니까 그 허위 매출, 그 과대 계상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매출 채권 회전율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뭐 2023년도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불명확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 지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 상승했고 수르분율 상승했을 때 저는 회계 투명성 가정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손익계산서상으로도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었죠. 또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상승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품 가격 추이는 2.9% 인상을 시켰는데 원재료 가격은 2022년도에 또 말씀드렸지만 원재료 가격 추이는 완성차 메이커인 현대차를 모방하여 철강 및 비철금속 기초 소재만을 공시하고 있으므로 원재료 가격 추이 데이터로 채택하기 어렵다. 왜냐? 차를 만들려고 그러면 트랙터라든가 엔진 이런 것들이 가장 비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뭐 이런 거 뭐 여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전혀 공시를 안 하고 그건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완성차 메이커인 현대차가 그런 정도니까 그 유사한 트랙터나 뭐 이런 이항기 만드는 회사 이런 데서도 그대로 흉내내고 하고 있는 거죠. 직전에 자기네들한테 납품한 회사의 그 납품 가격을 그 가격 추이를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그 소급소급 해가지고 철강 및 기초 소재만 하면은 이런 논리라면은 우주 원소 가격까지 공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모든 게 만들어지기 철광석부터 그런 말을 하지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한 편인데요. 어, 2024년 1차 그 스르프 손익계산서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이 됐고 비성분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이 되는데 2024년도는 모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래서 이 순방향이기 때문에 투명의 가정은 일단 2024년에 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어야 되고 입증하려면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원재료 공시 데이터가 채택이 불가능하게 합니다. 판매 가격 상승은 그런데 또 확인이 되고요. 어쨌든 그 투명 회계를 했다고 입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적인 그 표로 이렇게 좀 작성을 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현금 재무지표로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은 719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022년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20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EM 최종 번돈은 5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 캐펙스 그 자본적 지출 투자액은 346억 원, 전년도에는 5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현금으로서 채권자 잉여현금 흐름은 319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차입금을 일부 갚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6.8%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급 이자율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주주잉여현금으로는 배당금인데 2%대에서 1%로 내려갔습니다. 주가는 10월 24일 현재 6,160원으로 연초보다 1,665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PBR은 0.65 상태가 되겠습니다. 5% 이상 주주 소유 지분율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기 전에 참고적으로 제조업의 생산 방법의 그 대표적인 거 M2O, Make to Order, 주문 생산, Make to Available, 재고 생산인데 그 좀 여러 가지 그 순위에 맞춰서 계획 생산 성격의 얘기도 되겠습니다. CCPM은 프로젝트 성격으로서 그 조선업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어요. 참고적으로 U자형 그래프라는 건데 적기 생산임에도 관리주의력은 이 말하자면 적기 생산할 때는 좀 이렇게 그 납기 위해서는 관리주의력이 많이 올라가고 계획 생산할 때는 재고 버퍼 크기가 좀 많아야 된다. 이런 버퍼를 그린, 옐로우, 레드로 표현하는 것은 수평으로 그렸을 때는 타임 버퍼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수직으로 했을 때는 실물 버퍼라고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습니다. CCP는 시간 버퍼로서의 관리를 하는 방법론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골든 회계, 스루프트 회계를 골든 회계로 명명하기로 했는데 이번 시간에 왜 그 스루프트 회계가 공식 회계가 돼야 되는지를 좀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스루프트 회계를 골든 회계로 별칭하고자 한다. 창시자의 이름도 골드렛 박사이기도 합니다. 골든 회계는 미국 제조업 부활에서 거절할 수 없는 언유즈풀한 제안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이 제조 강국 중국을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시 제조 강국 대한민국이 먼저 선점해야 할 것입니다. IFRS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주로 유럽 중심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ISO 국제표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원래가 GAAP였습니다. 물론 IFRS나 GAAP도 제조 원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없습니다. 과거에 유통되고 유효했던 제조 원가 논리는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됩니다. 골든 회계는 기존의 제조 원가 회계와 같은 전문가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고등학교 졸업 수준이면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회계사란 자격증도 필요 없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스루프 손익계산서입니다. 회계교육은 고등학교 어디에서나 가르치는 교양 과목이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후 영국에서는 여학생에게는 필수 교양 과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 전문화시킨 것이 초기 테일러진 미국의 대량 생산 업종 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재고자산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의 제조 원가는 분식을 조장하나 골든 회계는 분식의 유혹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분식회계하는 기업이 나쁜 기업이 아니고 분식회계 때문 아니 원가 회계 때문에 분식의 유혹을 제쳐낼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